새학기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로 넘쳤지만 나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동기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어도 내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공허는 더욱 커져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은 나름의 성취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진심으로 나를 안아줄 따뜻한 품을 갈망했다. 술자리는 그런 갈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통로였다. 새내기 환영회, 과엠티, 선배들과의 번개 모임까지 나는 모든 술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처음에는 긴장감 때문에 숨 막혔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방어막이 풀리기 시작했다.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무리 속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마셨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농담에도 과하게 반응했다. 야, 너 진짜 술 세다. 이과다나 이과. 문과인 우리보다 더 잘 마시면 어떡하냐. 제정학을 전공하는 3학년 선배인 준호 선배가 껄껄 웃으며 내 어깨를 쳤다. 준호 선배는 과에서 인사로 통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인정받는 것은 곧 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에이, 선배. 저도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지. 잘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배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자꾸 마시게 되나 봐요. 나는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사실 술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좋았다. 그렇게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나는 남자 선배들에게 인기가 많은 후배로 포지셔닝 되었다. 특히 왁자지껄한 술자리 후 선배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너 요즘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냐? 힘든 건 없지? 선배들의 사소한 걱정이나 관심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기를 바랐고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단순히 술자리 친구가 아닌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캠퍼스라는 좁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피상적이었다. 어느 날 동기인 지민이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중앙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아야, 너 요즘 소문 도는 거 알고 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었다. 무슨 소문? 남자 선배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가 좀 나와. 내가 너무 자주 마시고 너무 스스럼없이 굴어서 그런가 봐. 남자 좋아하는 애, 어장 관리하는 애 이런 식으로. 지민이는 차마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네. 그냥 내가 워낙 성격이 털털해서 그런가 보지. 신경 안 써.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나는 단지 쉬운 사람 혹은 가벼운 사람이었던가. 열심히 친해지려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내 뒤통수에 날아오는 조롱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소문들 속에서 유독 나를 괴롭게 했던 소문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내가 과대인 헝규 선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였다. 헝규 선배는 준수한 외모에 성격까지 좋아서 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나에게도 잘 대해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왜 하필 헝규 선배인 걸까? 나를 괴롭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바로 같은 과 4학년 선배인 이재현 선배였다. 재현 선배는 다른 선배들과는 달랐다. 술자리에서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 대신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잘생긴 외모였지만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힘든 아우라가 있었다.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다른 선배들과는 달리 재현 선배는 나에게 술을 권하거나 억지로 친한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술에 취해 과하게 행동할 때면 조용히 물을 건네주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가 내게는 가장 진실된 관심처럼 느껴졌다. 다른 선배들과 소문이 도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더욱더 재현 선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가짜는 소문들로 나를 가볍게 보는 세상 속에서 차라리 재현 선배와 소문이 난다면 조금은 특별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비칠 수 있을 거라는 어이없는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과모임이 끝난 새벽이었다. 대부분의 선배와 동기들은 이미 헤어졌고 나, 재현 선배, 그리고 몇몇 친한 선배들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 평소보다 더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재현 선배 옆에 앉았다. 선배야, 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진심 반, 연기 반으로 중얼거렸다. 재현 선배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늘 그랬듯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힘든 거 티 내지 마라. 내일 수업 가야지. 아뇨,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저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다른 선배들은 어유, 술주정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재현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가자. 그는 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하며 재현 선배는 다른 선배들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와닿았다. 나는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 재현 선배의 팔에 더욱 매달렸다. 선배, 저 오늘 집에 혼자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재현 선배는 잠시 멈칫하더니 택시를 잡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학교 근처의 오래된 원룸촌 골목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의 자취방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선배야, 제발 저 좀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재현 선배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몸을 굳혔지만 이내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소문에 대한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분출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일도 없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재현 선배는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자신의 티셔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잠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온기와 안정감이었다. 그의 곁에서 나는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시선과 소문들로부터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재현 선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누워 그의 팔을 베고 숨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재현 선배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수아, 일어났냐? 선배야, 잘 잤어요. 내 말에 재현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침묵을 깼다. 어젯밤 일은 잊어라. 오해하지 마. 나는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안아준 거다. 그리고 내가 잠들어서 내 방에서 재운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다. 네, 알아요. 선배, 그냥 따뜻해서 좋았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의 자취방을 나와 캠퍼스에 햇살이 가득한 아침을 맞았다. 다른 선배들과의 가짜는 소문 대신 재현 선배와의 특별한 밤을 가졌다는 사실에 나는 잠시나마 우쭐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재현 선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술자리에서 그를 챙겼고 일부러 그의 근처를 맴돌았다. 재현 선배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 MT가 끝난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나는 재현 선배를 밖으로 불러냈다. 선배, 잠깐만 저랑 같이 걸어요. 학교 근처에 인적이 드문 호숫가였다. 달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침묵이 어색했지만 나는 이 침묵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선배야. 나는 멈춰서서 그를 올려다봤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저 선배 좋아해요. 단도직입적인 고백이었다. 재현 선배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선배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선배랑 같이 있으면 제가 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아. 그는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나는 너랑 사귈 마음 없다. 차가운 거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요? 제가 선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가벼워서 싫으세요? 저 소문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선배만 괜찮다면 내 문제는 아니야. 재현 선배는 말을 잘랐다. 내가 가볍든 무겁든 나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는 혼자가 편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누군가의 감정에 맞춰줄 자신이 없어.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는 것까진 괜찮아. 동생처럼, 편한 후배처럼. 그는 나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동생처럼, 편한 후배처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싶었다. 다른 남자 선배들에게서 들었던 뻔한 이야기들처럼 그에게서도 친구 이상, 연인 이하의 관계를 제안받았다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선배야, 저랑 그냥 안고 자면 안 돼요? 키스도. 나는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취한 것처럼 용감해졌다. 재현 선배는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밤 공기 속에서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키스는 씁쓸하고도 달콤했다. 내가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듯한 공허함을 남겼다. 키스가 끝나고 재현 선배는 다시 한 발짝 물러섰다. 어젯밤 일은 그리고 방금 일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가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자. 그 이상은 안 돼, 수아. 나는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너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의 말은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연인으로 발전할 마음은 없다는 잔인한 경고였다. 그 이후로 재현 선배와의 관계는 묘하게 꼬여버렸다. 공식적인 술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선후배 사이였지만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들이댔다. 밥을 같이 먹자고 졸랐고 과제를 핑계로 그의 자취방 근처를 기웃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첫째, 나는 재현 선배가 정말 좋았다. 그의 무심함 속의 따뜻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진중함이 나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믿는 것은 그저 안정감에 대한 강렬한 욕구였을지도 모른다. 둘째, 나는 소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다른 선배들과 엮이는 가벼운 이미지를 지우고 싶었다. 재현 선배처럼 진중한 사람과 엮인다면 내 평판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했다. 차라리 재현 선배랑 사귄다고 소문이 나면 나를 함부로 못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나를 더욱 그에게 매달리게 했다. 하지만 재현 선배는 철벽이었다. 그는 내가 다가갈 때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내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조심스럽게 거절했고, 내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내 고민 상담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수아야,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너랑 친한 선후배까지만 된다고. 내가 이러는 거 나한테 부담이야. 어느 날 내가 그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에게는 매서운 질책처럼 들렸다. 선배야, 저는 그냥 저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귀자고 안 할게요. 그냥 선배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게 사귀자는 거랑 뭐가 달라. 너는 지금 나한테 감정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재현 선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한테 기대하는 순간 너도 나도 상처받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내 삶도 버거워.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에게 나만의 외로움을 짊어지게 하려고 했다. 나는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나는 비참해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고작 따뜻한 포옹 한 번,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였는데 세상은 왜 이리도 나에게 인색한 걸까? 살려고 발악 중인데 살아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재현 선배에게 집착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캠퍼스 생활의 즐거움과 소문들의 비수, 재현 선배의 따뜻한 거절과 나의 집착이 뒤섞여 내 삶은 한없이 무겁고 어두워져 갔다.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온기를 찾았지만 그 온기는 나를 데우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불안과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그날 이후 재현 선배에게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의 단호한 거절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계속 들이대면 그는 정말로 나를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처럼 나를 안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캠퍼스의 화려한 불빛 아래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문득 내 외로움은 재현 선배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줄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 재현 선배에게서 거절당한 후 나는 다시금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새로운 만남은 나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까? 초승달 표류의 시간, 혼란과 새로운 그림자. 재현 선배의 방을 나선 후 캠퍼스의 모든 것이 전과 달라 보였다. 봄의 활기로 가득 찼던 교정은 왠지 모르게 회색빛으로 물든 듯했다. 재현 선배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감정의 잔해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제 그를 만날 때마다 있어 무심한 척해야 했고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미묘한 불편함을 외면해야 했다. 다른 선배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다. 내가 재현 선배에게 집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전에 나에게 관심을 보이던 선배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선배의 사람 혹은 너무 복잡한 여자로 찍힌 것 같았다. 그들이 나를 피할 때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중앙 동아리 회의실 앞에서 황규 선배와 마주쳤다. 황규 선배는 나를 향한 소문의 중심에 있던 과대였다. 수아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힘든 일 있어? 황규 선배는 늘 그렇듯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호기심과 판단을 읽을 수 있었다. 아니요, 선배. 그냥 과제랑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가끔은 쉬어도 돼. 그리고 혹시 재현이 형 때문에 힘든 거면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재현 선배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근데 밖에서 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자꾸 남자들 술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둥, 아니면 재현이 형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둥. 내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오해하기 쉽거든. 황규 선배의 말은 일견 나를 걱정하는 듯했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너의 행동 때문이다라고 나를 탓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혹은 흥미로운 가십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선배, 제가 뭘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소문을 만든 건 선배들이에요. 저는 그저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를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지만 황규 선배는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수아야. 내 진심이 어떻든
사람들이 보는 대로 믿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내가 소문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술자리에서 그렇게 굴지 말았어야지. 그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 술자리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는 더 큰 고립과 상처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했다. 황규 선배와의 대화는 나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캠퍼스 생활을 열심히 하려던 나의 노력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내가 그들에게 가볍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와도 몸이 안 좋다. 과제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당연히 선배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갑자기 사라진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술자리에서 내가 빠지자 그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로 쉽게 채워졌을 것이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좁은 자취방에 틀어박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공허함은 술을 마실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나를 덮쳐왔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느꼈다. 죽고 싶다. 이 말이 이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간절한 소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려 하지 않고 아무도 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살려고 발악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재현 선배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선배, 저 너무 힘들어요. 딱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떠올라 차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도서관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경영학과 3학년 선배인 민준 선배였다. 나는 보통 구석진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민준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혹시 경제학과 후배 맞으시죠? 이름이 수아 맞나요? 민준 선배는 과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늘 도서관에만 박혀있는 도서관 지방령으로 유명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선하고 부드러웠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랑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가 내 이야기를 했었어요. 힘들 때 술보다는 책을 보러 왔다는 거 보니까 뭔가 안심이 되어서요. 그의 말에 나는 묘한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소문들이 술자리와 남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민준 선배는 나를 책을 보러 도서관에 온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저 소문 많이 안 좋은데 신경 안 쓰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자조적으로 물었다. 민준 선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소문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과 행사도 잘 안 나가고 도서관에만 있어서. 근데 소문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수아 씨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소문의 잣대로 판단했는데 그는 나의 현재와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실은 제가 외로워서 술자리를 그렇게 다닌 거였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외로운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민준 선배는 나직이 말했다. 외로워서 사람들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단지 그 방식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수아 씨는 지금 그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온 거 보니까. 그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심 가득한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고 나의 외로움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쳤고 가끔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 선배는 다른 남자 선배들과 달랐다. 그는 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고 나의 사생활이나 재현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나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 씨는 경제학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미시경제학 과제 발표 내용, 저도 흥미로웠어요. 왜 하필 케인즈 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의 질문은 언제나 나의 내면을 향했다. 외모나 소문 혹은 가십거리가 아닌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지향점을 궁금해했다. 그와 이야기할 때면 나는 비로소 내가 수아라는 한 명의 학생이자 생각하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준 선배와 가까워지면서 나는 재현 선배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재현 선배의 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면 민준 선배의 대화는 나에게 자존감을 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 앞 카페에서 민준 선배와 과제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재현 선배가 그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익숙한 무심한 표정으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민준이 형 여기서 다 보내. 재현 선배가 민준 선배에게 인사를 건넸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꽤 친분이 있는 듯했다. 재현아. 너도 왔네. 수아 씨랑 나 같이 과제 좀 하려고. 민준 선배는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를 설명했다. 재현 선배는 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민준 선배에게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질투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남자에게 기대려는 모습에 대한 실망인지 알 수 없었다. 수아, 요즘 보기 힘들더라. 과제가 그렇게 많았냐? 재현 선배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지만 그 말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웠다. 네, 선배. 선배 말씀대로 저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민준 선배가 끼어들었다. 재현아, 수아 씨 열심히 해. 나도 요즘 수아 씨한테 배우는 거 많다.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한 후배야. 민준 선배는 나를 옹호해 주었고 재현 선배의 무례한 태도를 은근히 지적했다. 재현 선배는 잠시 당황한 듯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래, 열심히 해라.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재현 선배가 카페를 나선 후 나는 민준 선배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선배,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재현 선배랑 소문 때문에 죄송해요. 소문이 뭐가 중요해. 나는 수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재현이는 좀 오해하는 것 같네. 수아 씨가 진심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걸 왜곡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준 선배는 나의 외로움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지지와 응원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민준 선배와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준 선배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 씨, 나는 수아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어. 진심이야. 혹시 나랑 사귈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다. 분명 민준 선배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존중해주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재현 선배와의 온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재현 선배가 나에게 주었던 강렬하고 충동적인 끌림은 민준 선배의 안정적이고 잔잔한 호의와는 달랐다. 나는 내가 민준 선배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재현 선배에게 거절당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안정감일까? 나는 민준 선배를 붙잡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선배를 상처 줄까 봐 두려워요. 민준 선배는 나의 솔직함에 오히려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내가 나를 이용해서라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해. 나는 내가 이 지옥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수아. 그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은 나에게 또 다른 감정의 파도를 몰고 왔다. 재현 선배는 나에게 기대하지 마. 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준 선배는 나에게 기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선배야, 혹시 선배랑 그냥 안고 자도 돼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만. 나는 다시 한번 재현 선배에게 했던 충동적인 말을 반복했다. 민준 선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나를 끌어안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줄게. 안우는 것,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 심지어 혼자 있게 해주는 것까지도. 너는 괜찮아, 수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그날 밤, 나는 민준 선배의 품에서 잠들었다. 재현 선배의 품이 나에게 격렬한 욕망과 죄책감을 주었다면, 민준 선배의 품은 나에게 평온함과 안전을 주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 선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재현 선배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나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민준 선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현 선배는 나를 불러냈다. 수아, 너 요즘 민준이 형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학교 뒤편의 벤치에서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요. 선배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너, 민준이 형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굴고 있는 거 아니지? 저한테 했던 것처럼이라뇨? 선배랑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키스를 하고 안고 잔 일은 아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었다. 재현 선배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 나한테 사귀자고 했었잖아. 그리고 나한테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했었잖아. 너 지금 민준이 형한테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수아. 그의 직설적인 비난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선배는 제가 외롭다는 걸 알고도 저를 밀어냈잖아요. 선배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의 품에서 위로를 받든 선배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현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잔인했어. 내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너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선배가 저를 이용하려 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너랑 사귈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너의 그 충동적인 에너지, 너의 그 절박함이 나한테는 신선한 자극이었어. 내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줬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들이대는 걸 내심 즐겼어. 너를 안아줄 수는 없지만 내 감정에 기대서 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했어. 나는 너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야, 수아. 재현 선배의 고백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내가 그에게 구원자를 바랐던 것처럼 그는 나에게서 삶의 활력을 바랐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던 이기적인 관계였을 뿐이었다. 선배야, 선배가 절 싫어할까 봐 두려웠는데 선배는 절 이용하려고 했다니 너무 비참해요. 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재현 선배가 나에게 준 따뜻함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의 거절은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재현 선배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어. 다 울어. 그리고 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 너는 민준이 형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돼. 나 같은 놈 말고.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온기에 안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힘없이 일어섰다. 저는 제가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 말대로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선배도 선배 삶을 사세요. 나는 그렇게 재현 선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고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재현 선배의 솔직한 고백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제공했다. 이제 나는 재현 선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민준 선배와의 관계. 그에게 나는 재현 선배의 대체제가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 재현 선배와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한 후 나는 민준 선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대학 내 소문은 민준 선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나는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소문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캠퍼스 내의 미묘한 시선들과 맞서게 된다. 재현 선배와의 마지막 대화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나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다. 그의 이기적인 고백은 내가 그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재현 선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민준 선배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겨웠다. 민준 선배는 여전히 나에게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겪는 심적인 혼란을 모두 포용하려 노력했다. 수아 씨, 나는 수아 씨가 나한테 기대는 걸로도 충분해. 내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 있든, 내가 외로워서 나를 찾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의 무한한 관용은 때로는 나를 감동시켰지만, 때로는 나를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이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재현 선배와의 모든 과거, 즉 우리가 키스하고 함께 밤을 보냈던 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학교 근처의 조용한 북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선배, 사실 재현 선배랑 저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의 키스도 했고 제가 먼저 선배 방에 가서 안고 잔 적도 있어요. 재현 선배는 저랑 사귈 마음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저는 계속 그에게 기대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배를 만난 것도 어쩌면 재현 선배에게 거절당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백을 마친 후 나는 민준 선배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그가 실망하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 선배는 잠시의 침묵 후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아 씨.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지 알아. 그리고 나는 그게 내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선배야, 저한테 화 안 나세요? 제가 선배를 이용하려고 한 건데 화낼 이유가 없지. 수아 씨,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 그리고 외로움을 채우려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 내가 재현이 형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구원이었을 거야. 누군가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 나는 그 바람을 이해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매달린 적이 있었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의 역사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면 돼. 나는 내 과거를 탓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야. 민준 선배의 진심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
그러나 캠퍼스라는 좁은 세상은 나에게 쉽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민준 선배와 사귄다는 소문은 재현 선배와의 소문만큼이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소문의 톤이 더욱 악의적이었다. 야, 그 수아라는 애 결국 재현이 형한테 차이니까 만만한 민준이 형한테 달라붙은 거 아니냐. 민준이 형이 얼마나 착한데 저런 애한테 이용당하는 거 불쌍하다. 도서관 지방령 민준이 형도 꼬신 거 보면 걔 진짜 보통 아니네. 어장관리 끝판왕인 듯. 소문은 더 이상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 나를 남자를 이용하는 교활한 여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소문은 결국 민준 선배의 주변 사람들, 특히 민준 선배와 친한 동아리 선배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민준 선배는 워낙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그의 주변에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민준 선배가 나에게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했다. 어느 날 민준 선배의 가장 친한 동아리 선배인 지역 선배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지역 선배는 4학년으로 과에서도 리더십이 강한 인물이었다. 수아 씨,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역 선배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캠퍼스 외진 벤치에 앉았다. 지역 선배는 망설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할게, 수아 씨. 나는 내가 민준이랑 만나는 거 반대야. 왜요, 선배? 저는 민준 선배 진심으로 좋아해요. 진심이든 아니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재현이 형이랑 어떻게 얽혔는지, 그 전에 다른 남자 선배들이랑 어떻게 굴었는지, 과 사람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민준이는 너랑 달라. 걔는 착하고 순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줄 사람이야. 나는 민준이가 너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지역 선배의 말은 재현 선배의 비난보다도 더 아팠다. 재현 선배의 비난은 나 개인에 대한 것이었지만 지역 선배의 말은 나의 존재 자체를 민준 선배에게 해로운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선배, 저는 이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 선배도 제 모든 것을 이해해 줬고요. 노력? 너의 노력 때문에 민준이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결국 이기심이야. 민준이는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야. 수아 씨.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지. 왜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서 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민준이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야. 지역 선배의 말은 내가 그동안 회피했던 진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민준 선배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이해심과 포용력에 기대어 나의 불안과 외로움을 투사하고 있었다. 선배, 제가 민준 선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민준 선배가 좋아요. 그의 따뜻함이 저를 살게 해요. 나는 울먹였다. 그 조언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의존인지 스스로 생각해봐. 수아 씨, 민준이가 너한테서 멀어지면 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맬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민준이를 놔줘. 내가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해. 지역 선배와의 대화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나는 곧바로 민준 선배를 찾아갔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민준 선배야, 저 선배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선배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수아 씨,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지역이 형이 너한테 무슨 말 했니? 나는 지역 선배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선배야, 저는 선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선배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제 외로움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배에게 상처 주기 싫어요. 선배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민준 선배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아 씨,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결핍이 있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의지하는 것은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야. 하지만 선배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널 선택한 거야.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경고해도 나는 내 진심을 믿어. 그리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내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 민준 선배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지역 선배의 말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었다. 나는 이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통해 진정으로 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캠퍼스 내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나는 민준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이전처럼 술자리를 찾지 않았고 공부에 매진했다. 민준 선배와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의 도움으로 미뤄뒀던 과제들을 해결했다. 나는 노력했다. 내가 소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민준 선배의 진지한 여자친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캠퍼스 축제가 다가왔다. 과주점에서 일하게 된 나는 민준 선배와 함께 주점에서 봉사하기로 했다. 이것은 내가 소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민준 선배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축제 당일 주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준 선배는 카운터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내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주점 한쪽 구석에서 재현 선배와 홍규 선배, 그리고 몇몇 친한 선배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긴장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내 일에 집중했다. 홍규 선배는 술에 취했는지 큰 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수아. 요즘 민준이 형이랑 연애하느라 바쁘지? 과주점 일은 열심히 해야지. 연애한다고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다른 선배들도 킬킬거리며 웃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선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점 일 끝나고 민준 선배랑 같이 갈게요. 내 대답에 홍규 선배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같이 가? 같이 가서 뭐 할 건데? 또 안아달라고 징징댈 거 아니야? 야,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 형한테도 재현이 형한테 했던 것처럼 들이댔지? 너는 그냥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애 아니냐? 홍규 선배의 말이 터져 나오자 주점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나는 수치심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꿰뚫었고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벼운 여자, 남자를 이용하는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느꼈다. 민준 선배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홍규 선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홍규 형, 술이 과한 것 같네요. 수아 씨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형이 하는 말은 명백한 인신공격입니다. 야, 민준아.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제가 내 여자친구라고 해도 제가 어떤 애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쟤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홍규 선배는 소리쳤다. 그 순간 재현 선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홍규 선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다. 홍규야, 그만해. 너 너무 취했어. 형, 왜 나만 막아? 형도 알잖아. 수아 제가 형한테 얼마나 들이댔는지. 형도 쟤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재현 선배는 홍규 선배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홍규 선배는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재현 선배는 결국 홍규 선배의 뺨을 때렸다. 닥쳐. 그만해, 홍규야.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재현 선배의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홍규 선배를 끌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주점 안은 혼란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민준 선배와 재현 선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나를 압도했다. 민준 선배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 씨, 괜찮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홍규 선배 말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제가 외로워서
아니야, 수아 씨. 황규 형이 한 말은 명백한 폭력이야. 너의 과거가 어떻든 너를 그렇게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민준 선배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나로 인해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나는 내가 민준 선배의 삶까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살려고 발악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다음 이야기 황규 선배의 폭언과 재현 선배의 충동적인 행동 이후 캠퍼스 내의 소문은 더욱 확산되고 민준 선배는 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괴로워하며 결국 잠시 동안의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혼자 남겨진 나는 외로움과 싸우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마주하게 된다. 축제 주점에서 벌어진 사건은 캠퍼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황규 선배의 폭언과 재현 선배의 폭행은 일퍼맨파로 퍼져나갔고 나는 또다시 모든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갖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황규 선배가 술에 취해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고 재현 선배가 나를 지키려고 황규 선배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민준 선배는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려 했다. 그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섰고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을 표했다. 수어 씨가 과거에 어떤 일로 힘들어했든 그녀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과 모욕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준 선배의 헌신적인 태도는 나를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위해 싸울 때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의 무게를 느꼈다. 주점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끊임없이 황규 선배의 조롱과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나는 민준 선배에게 어려운 제안을 했다. 선배,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민준 선배는 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아 씨,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아니면 그 소문들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제발 아니에요, 선배. 선배는 저한테 차고 넘치도록 잘해줬어요. 선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선배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선배가 저를 지켜주려고 할수록 저는 제가 선배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선배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배가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수아 씨.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선배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선배의 따뜻함에 기대어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만 했지 정작 제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선배도 저도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해요. 나의 말은 단호했다. 민준 선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알겠어, 수아 씨. 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그 용기를 존중할게. 하지만 약속해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나한테 기대지 않아도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는 포옹으로 잠시 동안의 관계를 마무리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에서 벗어나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민준 선배와 거리를 둔 후 나의 일상은 철저한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학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동기들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너와 엮이면 피곤해진다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술자리도 따뜻한 민준 선배의 품도 나를 위로해줄 아무것도 없었다. 이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진정한 대면을 시작했다.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움에 시달렸을까? 왜 그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집착했을까? 왜 나는 끊임없이 내가 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까? 나의 외로움은 캠퍼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나의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나에게는 무관심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서적인 보살핌은 늘 결핍되어 있었다. 나는 늘 혼자였고 그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었다. 어머니는 늘 완벽한 딸을 원했다. 성적, 행동,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나는 혹독한 비난과 무관심에 시달렸다.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모자라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 줄 아나? 제발 엄마 좀 실망시키지 마. 어머니의 이 말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나를 지배했다. 나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늘 의심했고 외부의 사람들, 특히 남자 선배들에게서 그 자격을 인정받으려 발악했던 것이다. 내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거야.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내가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거야. 재현 선배에게 집착했던 것도, 민준 선배에게 의존하려 했던 것도 결국은 유년 시절의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발버둥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사랑이 아닌 인정을 갈망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자취방에서 혼자 울고 소리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상처와 분노를 토해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살려고 발악 중이라는 사실은 내가 이 외로움과 싸우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뜻밖의 인물이 나에게 찾아왔다. 바로 재현 선배였다. 어느 날 저녁 자취방 문 앞에 선 그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수아,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재현 선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형이랑 헤어졌다는 소문 들었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리고 헌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재현 선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선배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제 외로움을 다른 사람한테 투영하려고 했으니까. 아니야. 헌규가 너한테 한 말은 선을 넘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이용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 나는 너한테 정말 미안해. 재현 선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축제 날 헌규를 때린 건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나서였어. 헌규가 너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화났지만 더 화가 났던 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선배가 저를 만들었다니요? 내가 나한테 처음 안아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야 했어. 내가 원하는 게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너를 이용했고 너는 나한테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인정받으려 발악했잖아. 헌규의 말은 결국 내가 너한테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헌규를 때린 거야. 재현 선배의 솔직한 고백은 나를 울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만큼이나 외롭고 불안했던 사람이었다. 선배는 왜 저를 안아주는 걸 거절했어요? 왜 저랑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만 된다고 했어요? 나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재현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내 외로움의 깊이를 알았어.
너를 안아주는 순간 내가 나한테 얼마나 깊이 기대려 할지 알았어. 그리고 나는 그 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나는 지금 내 삶도 버거워서 누군가의 삶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야. 여는 사치였고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는 건 더욱 불가능했지. 그래서 너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너의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밀어냈어. 그의 고백은 나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어 주었다. 재현 선배의 무심함과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방어였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선배도 외로웠던 거군요. 응, 나도 외로워. 그래서 내가 나한테 들이댈 때 잠시나마 내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걸 놓지 못했어. 내가 너보다 훨씬 이기적이었어. 재현 선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를 억지로 안거나 키스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안아줘야 할 때야.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거 이제 그만하자. 너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도 된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야. 그의 말은 민준 선배의 따뜻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로였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의 위로였다. 재현 선배는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그는 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온전히 혼자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재현 선배와의 마지막 대화는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이제 내가 왜 그토록 외로움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남자친구나 구원자가 아니라 유년 시절에 받지 못한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 공부에 몰두했다. 도서관에 앉아 케인즈의 이론을 읽으며 나는 비로소 내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나의 지적인 열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소문은 여전히 돌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얄팍한 판단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 내가 한때 외로워서 발버둥 쳤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나의 과거일 뿐.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살려고 발악 중이라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나의 발악은 이제 나를 해치는 술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공부와 자기 성찰로 바뀌었다. 나는 세상이 나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민준 선배에게 연락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함에 기대려 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온전히 혼자 설 수 있게 된 나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다음 이야기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나는 민준 선배에게 연락한다. 민준 선배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한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민준 선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캠퍼스의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학기에 돌입한 재현 선배와의 예상치 못한 조우가 또 다른 긴장감을 가져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나로서 세상을 마주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 반짝반짝 비상, 외로움의 끝에서 찾은 나의 자리.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거친 후 나는 마침내 내 삶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나의 외로움의 근원을 마주하고 그것이 나의 유년 시절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에게 구원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살려고 발악하는 모든 순간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임을 깨달았다. 재현 선배가 떠난 지 2달, 민준 선배와 거리를 둔 지 1달 반이 지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나를 존중하게 되었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민준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선배 저 수아예요. 혹시 오늘 저녁에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선배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민준 선배 수아씨. 나는 늘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저녁 7시 전에 갔던 그 북카페 어때? 북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준 선배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나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수아씨, 얼굴 좋아졌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선배 덕분에요. 제가 혼자서는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선배가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우린 마주 앉았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다. 나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나의 내면의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유년 시절의 결핍, 외로움에 대한 집착, 재현 선배에게 기대려 했던 이기심, 그리고 내가 이제 스스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제가 선배에게 거리두기를 제안했을 때 저는 선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선배의 따뜻함이 제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제가 온전히 선 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이 손을 놓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민준 선배, 저 다시 선배를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선배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선배와 함께 걸어가는 연인이 되고 싶어요. 저의 모든 결핍과 상처까지도 이해해준 선배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준 선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힘주어 말했다. 수아씨,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나는 내가 어떤 상태든 너를 기다렸고 내가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전처럼 불안과 의존으로 가득 찬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삶을 응원했다. 민준 선배는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안식처였지만 이제 나는 그 안식처에 기대어 잠들지 않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캠퍼스의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의심했다. 봐, 결국 민준이 형한테 다시 달라붙은 거잖아. 뻔하지 뭐. 민준이 형이 너무 착해서 저러는 거야. 수아 쟤는 또 외로워지면 다른 남자 찾을걸.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민준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선배도 저를 믿어주시면 돼요. 민준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는 처음부터 수아 씨를 믿었어. 소문은 바람처럼 왔다 가는 것일 뿐이야. 우리는 우리를 믿자.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민준 선배의 주변 사람들도 결국 우리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 선배는 시간이 흐른 후 나에게 사과를 했다. 수아 씨,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내가 민준이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스스로를 바꿔나가고 있는지 봤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지역 선배의 진심 어린 사과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비로소 캠퍼스에서 나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으로 올라섰다. 재현 선배는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학교 근처의 도서관 자료실에서 재현 선배와 마주쳤다. 그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어른들 사이의 존중이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수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민준이 형이랑은 잘 지내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선배도 잘 지내시죠? 졸업 논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응,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곧 졸업이야. 재현 선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삶의 무게가 드리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그를 짓누르기보다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선배, 그때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선배의 고백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재현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수아. 내가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찾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섰다.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이제 그와의 과거는 완전히 매듭지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그 상처를 통해 각자 성장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재현 선배와의 마지막 만남은 나에게 완전한 해방을 선물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민준 선배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 씨, 우리 졸업하면 같이 살래? 나는 놀랐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기대지 않고도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살아도 되는지, 살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살려고 발악했던 그 강인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았다. 캠퍼스의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시작된 나의 방황은 결국 내면의 심연을 탐색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은 나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남으라고, 강해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에 응답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품이 아닌 나의 두 발로 이 세상에 단단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민준 선배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나의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나는 마침내 나의 자리를 찾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